청취자 여러분, 보통 우리가 첨단 보안이라 안전 시스템을 이야기할 때면 아주 정밀하고 복잡한 전자회로 같은 걸 떠올리곤 하죠. 네, 보통 그렇죠. 요즘은 다 디지털화되어 있으니까 중앙 통제실에서 스크린으로 다 제어하는 그런 영화 같은 장면을 많이 상상하시거든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카메라 조용히 돌아가고 센서 번쩍이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파헤칠 자료인 수원 설명문서 PDF를 보면요. 진짜 물리적이고 직관적인 방어선은 사실 따로 있더라고요. 네, 가장 원초적인 방어선이죠. 그게 눈에 잘 안 띄어서 그렇지 건물 곳곳에 다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심층 탐구에서는 그 생명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개를 딱 들어보면 천장에 작은 스프링클러가 있고 복도 지나다 보면 어김없이 빨간색 옥내 소화전이 무조건 있잖아요. 여기서 제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총알 없는 총이 무용지물인 것처럼 정작 뿜어낼 물이 없는 소화 설비는 그냥 천장에 달린 비싼 금속 장식품에 불과하잖아요. 만약 지금 당장 불이 난다면 그 엄청난 양의 물은 대체 건물 어디에서 어떻게 쏟아져 나오는 걸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으로 시작하시네요. 사람들이 보통 그 물이 나오는 출구, 그러니까 스프링클러 헤드나 소화전 호스는 매일 보면서 안심을 하거든요. 그렇죠. 저도 볼 때마다 불 나면 저기서 물 나오겠지 하고 그냥 지나치거든요. 네, 하지만 정작 그 물이 시작되는 입구자, 이제 전체 시스템의 심장인 곳은 보지 못합니다. 건물의 가장 깊숙한 지하 벙커나 제일 높은 꼭대기에 아주 은밀하게 숨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 임무가 바로 그 숨겨진 세계를 철저히 해부하는 겁니다. 소방차가 오기 전까지 건물 스스로 화재와 싸우게 해주는 수계 소화 설비의 심장, 바로 수원에 대해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문서가 그 수원의 핵심을 아주 잘 다루고 있죠. 맞습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퍼즐을 하나씩 맞춰볼까요? 먼저 여기서 말하는 수원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그냥 건물 어딘가에 있는 아주 거대한 물통 같은 건가요? 일상적인 의미의 물통이라고 하기엔 스케일이나 목적이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분석하는 자료들에서 정의하는 수원이란 소화 설비가 불을 끌 때 쓰는 물을 저장하고 공급하는 가장 근원적인 출처를 말하거든요. 그냥 물 담아두는 통이 아니라 아예 근원적인 출처군요. 네,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건물이 화재라는 치명적인 재난에 맞서기 위해 평소에 철저하게 준비해두는 전투용 식량 같은 겁니다. 스프링클러나 소화전 같은 설비들은 이 수원이 완벽하게 없으면 아예 작동 자체가 안 되게 설계되어 있어요. 전투용 식량이라는 비유가 확 와닿네요. 전쟁 터졌을 때 보급 끊기면 그냥 끝장나는 것처럼요. 그럼 이 수원은 구체적으로 시스템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나요? 불 끄는 물 대주는 건 당연한데 그 이면에 뭔가 더 있을 것 같아요. 네, 크게 세 가지 물리적, 법적 핵심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정적인 소화수 공급입니다. 초기 화재가 나는 순간부터 불길이 완전히 잡힐 때까지 단 1초의 끊김이나 수압저 없이 펌프를 통해 물을 뿜어내야 하거든요. 중간에 수압이 약해지면 절대 안 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소화수 저장을 통한 시스템의 독립성 확보입니다. 단수나 정전 같은 극한의 비상 상황에서도 외부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물을 비축해두는 기능이죠. 건물 스스로 버틸 수 있게요? 그럼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법적 기준 충족입니다. 건물의 규모나 용도, 그리고 설치된 설비 종류에 따라 화재 시 반드시 버텨내야 하는 최소한의 저수량이 아주 엄격하게 법으로 강조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제가 청취자 여러분 입장이 되어서 딴지를 한번 걸어볼게요. 아니, 요즘 도시 인프라가 얼마나 촘촘하고 잘 되어 있습니까? 도로 밑에 파보면 엄청 굵은 상수도관이 쫙 깔려 있잖아요? 네, 상수도망이 아주 잘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걸 그냥 건물 소화 설비에 다이렉트로 바로 연결해두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굳이 건물 안에 귀중한 공간 차지하면서 거대한 저수조를 만들고 물을 가둬둘 이유가 있나요? 그 시스템을 최적화하려는 아주 합리적인 의문이긴 합니다. 하지만 화재라는 재난의 특성을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명확해지거든요. 화재 특성이요? 어떤 부분 때문이죠? 화재는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대형 화재가 나면 소방차 수십 대가 출동해서 그 지역 도로변에 있는 소화전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동시에 끌어다 쓰기 시작합니다.
이때 도시 지하 상수도망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아, 동네 배관망에 있는 물을 소방차들이 진공청소기처럼 막 다 빨아들이니까 전체적인 수압이 뚝 떨어지겠군요. 바로 그 원리입니다. 일반 상수도 관망에만 소화 설비를 의존하고 있다면 정작 불이 난 내 건물 천장에서는 물이 쫄쫄 흐르거나 아예 안 나오는 치명적인 상황이 생기는 거죠. 수압이 바닥을 치니까요. 와, 진짜 위험하겠네요. 게다가 화재 시에는 건물의 메인 전력이 끊기거나 폭발 때문에 주변 지역에 단수가 발생할 확률도 아주 높습니다. 듣고 보니까 외부 인프라에만 의존하면 진짜 큰일 나겠네요. 네, 결국 수어는 외부의 모든 인프라와 도움이 끊어진 완벽한 고립 상태에서도 건물이 스스로 화재에 저항할 수 있게 해주는 독립적인 생명줄인 겁니다. 진짜 단순한 물통이 아니라 건물의 생존을 지고 있는 최후의 보루네요. 그럼 이 최후의 보루는 대체 건물 어느 공간에 어떤 형태로 숨어 있는 건가요? 이게 공간 제약이랑 수압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크게 5가지로 나뉘는데요. 가장 기본적이고 요즘 건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게 바로 지하 저수조입니다. 주로 콘크리트나 FRP 재질로 만들어서 건물 지하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하죠. 아, 우리가 대형마트나 아파트 지하 주차장 걷다 보면 펌프실 근처에 보이는 그 거대한 콘크리트 벽들이 바로 지하 저수조군요. 잠깐만요. FRP 재질은 뭔가요? 콘크리트는 익숙한데 그건 좀 생소하네요. FRP는 유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을 말합니다. 아주 가벼우면서도 강도가 뛰어나고 무엇보다 물에 계속 닿아 있어도 녹슬거나 부식되지 않는 아주 강력한 장점이 있거든요. 오, 그래서 수질 관리나 유지 보수 측면에서 콘크리트 대신 많이 쓰이는 추세인가 보네요. 그렇죠. 이런 지하 저수조는 공간 활용이 좋아서 엄청난 대용량의 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건물의 스프링클러나 옥내 소화전의 메인 수원으로 쓰이죠. 그렇군요. 그럼 지하는 그렇다 치고 다른 방식들은 또 뭐가 있나요? 두 번째는 건물 맨 꼭대기에 있는 옥상 수조입니다. 말 그대로 옥상에 설치해서 중력의 힘으로 물을 아래로 쏟아내는 방식이죠. 주로 지하 펌프가 고장났을 때 압력을 보조해주는 보조 수원 역할을 합니다. 아,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힘을 이용하는 거군요. 네. 세 번째인 고가 수조도 원리는 비슷합니다. 지상 높은 구조물 위에 탱크를 얹어서 자연적인 수압을 이용하는 건데요. 이 방식들은 중력을 쓰니까 물 밀어낼 펌프나 전기가 필요 없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죠. 주로 소규모 설비에 많이 쓰입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진짜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옥상 수조나 고가 수조는 중력을 쓴다고 하셨잖아요. 만약 화재로 정전이 돼서 메인 펌프가 멈춰버려도 높은 곳에 있는 물은 밸브만 열리면 알아서 폭포수처럼 쏟아지겠네요. 네, 원리상으로는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럼 정전 걱정도 없고 고장날 펌프도 없고 완벽하잖아요. 안전을 생각한다면 무조건 옥상에다가 수백 톤짜리 엄청 큰 물탱크를 짓는 게 최고 아닌가요? 왜 굳이 펌프가 꼭 필요한 지하로 물을 끌고 내려가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건축공학과 소방공학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또 현실적으로 타협하는 지점입니다. 물이라는 물질이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것보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무겁거든요. 물이 그렇게 무거운가요? 네. 가로, 세로 높이가 딱 1m인 정육면체 물통 하나 무게가 정확히 1톤입니다. 대형 화재에 대비해서 최소 500톤의 물이 필요한 대형 건물이라고 한번 가정해보죠. 그 500톤 하중은 전부 옥상에 올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와, 세상에. 1톤짜리 자동차 500대를 건물 지붕 위에 빈틈없이 꽉꽉 올려놓는 거랑 똑같네요. 건물의 그 엄청난 무게에 안 짓눌리려면 기둥을 말도 안 되게 튼튼하게 쥐어야겠어요. 그렇습니다. 건축 하중 문제가 가장 치명적인 제약이에요. 뼈대를 그렇게 보강하면 건축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죠. 게다가 옥상이라는 공간 자체도 헬기 착륙장이나 공조 설비로 꽉 차 있어서 자리도 부족하거든요. 하긴 옥상도 공간이 한정적이니까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대용량 저장이 가능한 지하를 메인 저수조로 활용하고 강력한 전기 펌프를 써서 물을 위로 쏘아 올리는 방식을 채택하는 겁니다. 대신 옥상에는 펌프 고장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대비해서 필수적인 양만 담아둔 소규모 보조 수조를 두는 식으로 위험을 분산시키는 거죠. 중력이라는 에너지는 공짜지만 그 무거운 물을 공중에 띄워두고 버티는 그릇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거네요. 진짜 흥미롭습니다. 네, 경제성과 안전성의 타협점이죠.
아, 참고로 저희가 분석한 자료 보니까 밀폐형 탱크에 공기 압력을 채우는 압력 수조나 저수조 없이 수도 배관에 직접 연결하는 상수도 직결 방식도 있던데 이건 수압이나 용량 한계 때문에 아주 작은 소규모 건물에서만 제한적으로 인정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보셨네요. 버텨야 하는 인내의 시간, 그 20분을 사기 위한 생존 자금 같은 거네요. 정확한 통찰입니다. 외부 소방력이 개입하기 전까지의 자력 생존 능력을 설계하는 거죠. 일단 20분 안에 소방차가 도착하기만 하면 건물 외벽에 있는 송수구라는 파이프를 통해 소방차가 끌고 온 물을 무한정 밀어넣어 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건물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물의 양을 계산했습니다. 공식대로 계상해서 욕조 수천 개 분량의 든든한 물을 지하 저수조에 꽉꽉 채워뒀어요. 그럼 이제 완벽하게 안전하니까 발 뻗고 자도 되는 걸까요? 시스템 공학 관점에서 보면 단순히 물만 떠다 놓았다고 안전이 보장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디테일 싸움인데요. 가장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물리적 개념이 바로 유효 수량이라는 겁니다. 유효 수량이요? 전체 수조 크기만큼 물 채워놨으면 그 물 전체가 다 유효하게 쓰이는 거 아닌가요? 겉보기엔 그렇지만 펌프가 작동하는 원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수조 안에 100톤의 물이 찰랑거린다고 가정해보죠. 자, 그럼 건물에 숨겨진 오아시스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으니 이제 그 수조들의 크기를 대체 어떻게 결정하는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화재 진압에 필요한 물의 양을 계산하는 무슨 생명의 수학 공식 같은 게 있겠죠? 네, 소방 설계의 핵심 뼈대가 되는 산출 기준들이 법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각각의 설비가 화재를 제압하기 위해 요구하는 물의 양이 다 다르거든요. 먼저 흔히 보시는 빨간색 옥내 소화전부터 볼까요? 네, 좋죠. 법적으로 옥내 소화전의 기준 방수량은 1분당 130리터입니다. 화재가 나면 최소 20분 동안 건물층당 최대 2개의 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용량을 계산하죠. 그럼 130리터 곱하기 2개, 거기에 20분을 곱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렇게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최소 5.2 세제곱미터, 그러니까 5.2톤의 물이 이 건물의 옥내 소화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분당 130리터라고 하니까 조금 추상적으로 들리실 텐데 제가 체감을 확 높여드릴게요. 여러분 집에서 쓰는 꽤 큰 욕조 하나 가득 채우는 물이 대략 150리터 정도 되거든요. 아, 욕조랑 비교하면 아주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소화전 호스 하나 잡고 밸브 열면 거의 1분마다 욕조 하나를 꽉꽉 채울 엄청난 물이 20분 동안 단 1초도 안 쉬고 폭포수처럼 쏟아진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게 층당 2개씩 뿜어낸다면 매분 욕조 2개 분량이 날아가는 거죠. 직관적이고 훌륭한 비유네요. 그 엄청난 유량을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화재 열기를 꺾을 수 있으니까요. 천장에 달린 스프링클러도 마찬가지 논리를 씁니다. 스프링클러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헤드 하나당 분당 80리터의 물을 20분 동안 뿜어내도록 계산하고요. 거기에 한 번에 터질 수 있는 기준 헤드수를 곱해서 전체 수조 용량을 산출합니다. 또 주차장 등에 쓰이는 물 분무 설비는 바닥 방호 면적의 기준 방수량을 곱하고 거기에 20분을 곱해서 산출하죠. 다들 어마어마한 양이네요. 흥미로운 건 건물 외부에 있는 덩치 큰 옥외 소화전입니다. 이건 스케일이 다릅니다. 분당 무려 350리터를 뿜어냅니다. 두 개를 동시에 20분 동안 쓰면 자그마치 14톤의 물이 필요하죠. 와, 분당 350리터면 거의 소형 수영장을 순식간에 채우는 수준이네요. 근데 여기서 제가 자료들 뜯어보다가 아주 결정적인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오, 어떤 공통점을 발견하셨나요?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옥외 소화전 다 공식은 다른데 모든 계산식 마지막에 똑같이 곱해지는 마법의 숫자가 있더라고요. 바로 20분이라는 시간입니다. 대체 왜 10분도 아니고 30분도 아니고 하필 20분인 건가요? 이 20분이라는 숫자에 소방 시스템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한 수학적 계산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재난 대응 인프라가 작동하는 평균적인 타임라인, 일종의 생존 골든타임을 반영한 겁니다. 생존 골든타임이요. 소방차가 오는 시간을 말하는 건가요? 네, 화재가 발생하고 감지기가 울리고 사람들이 대피를 시작하며 119에 신고가 접수되죠. 그리고 소방차가 소방서를 출발해 꽉 막힌 도심 교통체증을 뚫고 현장에 도착합니다. 아, 진짜 그 시간 다 합치면 꽤 걸리겠네요. 그쵸? 차에서 내려서 소방 호스를 건물에 연결하고 본격적인 진압작전을 시작하기까지 걸리는 물리적인 한계 시간. 소방 관련 법규는 이 험난한 과정을 버텨내는 시간을 20분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아, 듣고 보니 완벽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이 지하에 있는 수십, 수백 톤의 물은
건물이 혼자서 불을 완전히 꺼버리기 위한 물이 아니었군요. 네, 건물이 다 끌 수는 없죠. 소방관이라는 기병대가 도착해서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할 때까지 건물이 스스로의 힘으로 불길이 더 번지지 않게 억누르고 근데 그 물을 끌어올릴 펌프의 흡입관 파이프가 수조 바닥에서 1m 정도 허공에 붕 떠서 설치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펌프가 물 빨아들이다가 수위가 파이프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 펌프는 허공의 공기만 헛돌며 빨아들이겠네요. 맞습니다. 바닥에 고여있는 나머지 수십 톤의 물은 내 눈앞에 뻔히 보여도 화재 시 시스템이 절대 끌어다 쓸 수 없는 데드존, 즉 사수가 되어버리는 거죠. 와,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네요. 제가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카페에서 맛있는 밀크쉐이크 마실 때 빨대가 컵 바닥 끝까지 안 닿고 중간에 떠 있으면 어떤가요? 아, 그러면 바닥에 쉐이크가 잔뜩 남아있는데도 공기 소리만 나죠? 맞아요. 후루룩거리는 소리만 나고 한 방울도 못 먹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물리적 원리네요. 그 원리와 완벽히 일치합니다. 빨대 안 닿는 음료는 못 마시는 것처럼 흡입구 아래의 물은 소망 시스템에선 없는 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전체 물의 양이 아무리 많아도 펌프가 실제로 공기 유입 없이 빨아들일 수 있는 물의 양, 즉 유효 수량만을 엄격하게 계산해서 인정하는 겁니다. 펌프 위치 하나가 수십 톤의 물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니 진짜 소름 돋네요. 그럼 이런 유효 수량 말고도 수조 설치할 때 지켜야 할 디테일들이 또 있나요? 아주 많습니다. 소방용 물은 몇 달, 몇 년을 가만히 고여 있어야 하니 부식 안 되는 재질이어야 하고요. 물이 새거나 증발해서 수위 낮아지면 관리자가 즉시 알 수 있게 수위계랑 경보장치도 의무적으로 달아야 합니다. 아, 겨울에 물 꽁꽁 얼어버리면 안 되니까 강력한 동결 방지 조치도 필수겠네요. 네, 얼음덩어리를 펌프로 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공간이 부족한 건물들은 우리가 평소에 마시고 씻는 수돗물 탱크랑 소방용수 탱크를 하나로 합쳐서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저 그거 궁금했어요. 평소에 사람들이 화장실이나 샤워장에서 물 너무 많이 써버리면 정작 불 났을 때 소방용으로 쓸 물이 바닥나 버릴 수 있잖아요? 네, 공간 효율성 때문에 겸용하지만 그런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오늘 샤워정 물 좀 많이 썼다고 불 났을 때 천장 스프링클러가 안 터지는 상황은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그걸 물리적으로 어떻게 막습니까? 그래서 배관의 높낮이를 이용한 기발한 설계를 합니다. 생활용수를 뽑아 쓰는 배관 위치를 소방용수 배관보다 훨씬 높은 곳에 설치하는 거죠. 오, 그럼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물을 펑펑 써서 수위가 쑥쑥 낮아지더라도 생활용수 배관 위치까지만 물이 빠지겠네요? 맞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물은 더 이상 뽑아낼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활용수 배관 아래에 남아있는 물의 양이 정확히 소방용 유효 수량 20분치가 되도록 맞추는 거죠. 이렇게 물리적인 장벽을 쳐서 생명줄을 보호합니다. 정말 정교한 공학적 설계네요. 이 모든 디테일을 듣고 나니까 이 수원이 왜 시스템 전체 출발점이라고 하는지 명확히 이해가 갑니다. 단순히 물을 가둬두는 통이 아니라 건물 전체 혈관과 연결된 거대한 심장부였군요. 수원은 거대한 소화 시스템의 첫 단추일 뿐 단독으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수조에서 물을 저장하고 강력한 펌프가 압력을 가해 밀어내고 복잡한 배관이 길을 열어주며 헤드가 정확히 물을 쏘는 이 유기적인 결합이 완벽해야만 비로소 소화 설비가 완성되거든요. 물이 아무리 넉넉해도 펌프 멈추면 혈관에 피 못 보내는 멈춘 심장 같고 배관 막히면 동맥경화로 시스템 괴사하는 거랑 뜻같은 이치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파헤친 이 수원은 모든 수계소화 설비의 알파이자 오메가네요. 적절한 유효 수량과 펌프의 완벽한 호흡이 없으면 아무리 비싼 시스템도 무용지물이 된다는 사실, 청취자 여러분도 확실히 느끼셨을 겁니다. 네, 오늘 이 깊은 탐구를 통해 매일 무심코 지나치던 여러분 주변 건물들의 구조가 조금은 다르게 보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벽 뒤와 발밑 깊은 곳에서 정교하게 짜인 수학과 물리학의 결합체들이 늘 깨어있다는 것을 말이죠. 맞습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건물 복도 지나가다 벽에 붙은 빨간 소화전을 보거나 회의실 천장에 작은 스프링클러를 보게 된다면 아마 건물 깊은 곳 어딘가에서 화재 시 정확히 20분 동안 여러분을 지켜주기 위해 조용히 대기하고 있는 거대한 물의 요새를 떠올리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방금 전 우리는 소방차 도착 시간을 고려해서 20분이라는 생존 타임라인에 맞춰 설계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게 우리 사회가 약속한 현재 안전을 위한 골든타임이니까요. 하지만 미래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사는 도시 건물들은 갈수록 100층, 120층,
초고층화되고 있고 지하 공간은 수십 층 아래 미로처럼 거대한 도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도로 교통 체증은 소방차 진입을 갈수록 지연시키고 있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과연 다가올 미래의 거대한 메가 스트럭처들 속에서도 이 20분이라는 낡은 비축량 기준만으로 우리의 안전을 완벽히 보장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미래 건축물들은 소방차 도움 없이 건물 스스로 화재와 맞서 며칠을 버텨내는 완벽하게 독립된 진정한 물의 섬으로 진화해야만 하는 걸까요? 와, 소방호스 수압이 도저히 닿을 수 없는 100층 꼭대기 화재나 지하 깊은 곳에 고립된 상황을 상상하니까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네요. 안전의 미래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네,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주제죠? 여러분도 다음번에 거대한 랜드마크 빌딩, 엘리베이터 타실 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거대한 콘크리트 숲 속에서 우리는 과연 20분을 넘어선 충분한 물의 요새를 품고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호기심을 잃지 마세요.